내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밤을 경험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32살이고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주말 별장을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그 밤, 갑작스러운 방문자가 우리 삶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무더웠어요. 바깥 공기는 무겁고 답답해서 마치 곧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은 분위기였죠.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끈적거리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입고 있던 진주빛 실크 잠옷의 얇은 끈 하나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땀에 젖은 천이 등을 달라붙게 했죠.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우리 별장 안은 고요했는데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무거운 발굽소리 같았어요. 사람의 발걸음 소리 같지는 않았죠. 나는 하늘빛 반투명 쉬폰 가운을 걸쳤어요. 허리를 감싸는 끈을 꽉 조였지만 깊게 파인 가슴 라인은 그대로 드러나게 했죠. 맨발로 차가운 나무바닥을 밟으며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운 자락이 발목을 부드럽게 스치자 몸에 전율이 흘렀죠. 나 자신에게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거야 라고 다독였지만 직감은 달랐어요. 뒷문을 살짝 열었을 때 달빛 아래 우리 정원의 수국꽃들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그가 서 있었어요. 강아지도 늑대도 아닌 회색 털이 엉켜있는 큰 당나귀였죠. 긴 귀가 신경질적으로 움직이고 거대한 눈은 두꺼운 속눈썹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눈빛은 깊은 우주처럼 지치고 현명했기에 나는 얼어붙었어요. 그의 옆구리에는 낡은 마구 자국이 선명했고 굳은 흙이 말굽에 들러붙어 있었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가야, 속삭이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쉬폰 가운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죠. 그는 가만히 있었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따뜻한 숨결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물이 든 그릇과 사과 2개를 들고 다시 나왔죠. 젖은 풀밭 위를 맨발로 걸으며 차가운 이슬이 뜨겁게 달아오른 몸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손바닥에 사과를 올려놓자 당나귀는 부드러운 입술로 조심스레 받아먹었어요. 그 촉감은 거칠면서도 부드러워 이상한 친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나는 그에게 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의 우아한 자태와는 달리 초라한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고귀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평화는 깨졌어요. 검은 SUV가 부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김민준이 일찍 돌아왔거든요. 그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다고 했죠. 나는 흰 린넨 원피스를 입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와 자수가 태닝한 피부를 돋보이게 했어요. 민주는 고급 재킷을 고쳐 입으며 차에서 내렸고 베란다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귀족을 보고 멈칫했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짐승이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밤에 온 거야. 길을 잃었나 봐에 내가 머리를 만지며 설명했죠. 남편은 코를 찡그리며 1시간 안에 치워. 이 냄새와 더럽힘은 필요 없어 라며 가방을 휘둘러 귀족을 쫓으려 했어요. 그 순간 귀족은 갑자기 몸을 돌려 나와 남편 사이에 섰어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말굽을 세차게 땅에 찍었고 땅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민주는 흠칫 물러나며 창백해졌죠. 그 눈빛엔 공포가 아닌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봐. 이거 미친 짐승이야. 남편은 소리쳤고 차로 물러섰어요. 치우지 않으면 동물관리국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귀족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를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민준을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는 그가 모르는 뭔가를 귀족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이 그날 밤 내게 가장 큰 공포였답니다. 그날 아침부터 집 안 공기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남편 민주는 귀족을 고집센 짐승이라며 무시했고 나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속 줄이 점점 팽팽해지는 걸 느꼈다.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급히 준비했고 나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차가움을 발견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급한 회의가 있다며 며칠 더 머물겠다고 했고 나는 하얀 린넨 원피스 대신 검은 속옷과 버건디색 세틴 패티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았다. 매끄럽게 빗어넘긴 긴 머리카락과 함께 은은한 향수가 나를 감싸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했다. 그때 주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내려갔다. 그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귀족이 베란다 문을 코로 열고 주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가방을 코로 모서리를 밀며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그 무거운 숨결은 코를 자극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넌 뭘 찾고 있는 거니? 라고 속삭이며 그의 거친 갈기를 쓰다듬었다. 귀족이 코로 가방을 밀자 옆 주머니에서 오래된 버튼식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비밀스러운 SIM 카드를 위한 전화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고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다. 화면에는 기다리고 있어, 아빠. 내 고양이가 그리워해. 내가 좋아하는 부츠도 샀어,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라텍스 옷과 하이힐 부츠를 신은 금발의 젊은 여자가 보였다.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저속한 취향과 비밀스러운 관계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샤워실에서 물이 끊기자 나는 급히 휴대전화를 숨기고 귀족을 밖으로 내보냈다. 그의 따뜻한 코가 내 뺨에 닿자 지금은 아니야, 얘야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앞에서 완벽한 아내인 척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가죽 펜슬 스커트와 반투명 블라우스를 입고 민주는 내 몸을 훑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있었다. 문득 현관 앞에서 귀족이 다시 나타났다. 민준이 가방을 들고 차로 향하려 할 때 귀족은 위협적인 자세로 차 앞에 섰다. 이 짐승 치워, 라는 남편의 소리에 귀족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뛰쳐나가 낡은 가죽끈으로 만든 고삐를 잡았다. 민준, 가, 내가 처리할게, 냉철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차에 뛰어올라 구름처럼 먼지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귀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단단한 가죽 재킷과 장갑, 편한 바지를 챙겨 입고 차에 탔다. 귀족은 조수석 뒤 트렁크에 겨우 몸을 눕혔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고 차창 밖으로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가평을 벗어나 국도에서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섰다. 차 안에는 비싼 가죽 향수와 젖은 털, 건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멀리서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모텔 밤의 항구가 나타났다. 남편이 주차한 검은 차가 외딴 방 앞에 섰다. 나는 차 시동을 끄고 검은 라텍스 바지와 짧은 가죽 재킷을 입은 채로 귀족에게 조용히 있어라고 말했다. 내 마음속에는 단호함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었다. 모텔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창문을 조심스레 살폈다. 내가 신고 있던 검은 군화가 진흙과 빗물에 젖은 땅을 밟을 때마다 무겁게 소리가 났다.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걸으며 창가에 다가가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화려하고도 기이한 분위기였다. 붉은 카페트와 금빛 몰딩, 고급스럽지만 어딘가 음침한 공간이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편 민주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흰 셔츠에 단추를 몇 개 풀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상태였다. 손에는 마이크와 긴 채찍이 들려 있었고 그의 손과 팔은 어딘가 모르게 더럽혀져 있었다. 그 앞에는 금발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허벅지가 훤히 드러난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교태를 부렸고 민준은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녀의 발을 소중히 닦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남편이 이토록 굴욕적이고도 왜곡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모습이라니 믿기 어려웠다.
그 장면은 나를 울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마비감이 몰려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다 귀족이 내 옆에서 낮게 울부짖으며 다시 경계태세를 갖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문이 열리며 2명의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금발의 여자는 즉시 가운을 단정히 여미고 민주는 재빨리 좋은 아빠의 얼굴로 바뀌었다. 아이들을 안아들며 웃어 보였지만 나는 그 모습이 위선임을 알았다. 그들은 민준의 2번째 가족이었고 내 눈앞에서 펼쳐진 비밀스러운 삶의 증거였다. 눈물이 빗방울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무거운 손길이 내 어깨를 밀쳤다. 귀족이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긴장한 듯 내 옆에 섰다. 그의 귀는 뒤로 바짝 젖혀져 있었고 시선은 창밖 어두운 골목을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차고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다. 귀족은 낮고 진동하는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갑자기 그 차고 문이 열리며 군복 차림의 남자가 담배를 물고 나타났다.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쓰레기통에 던지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귀족은 그쪽으로 달려가며 나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기다려,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코로 쓰레기통 안에 이상한 물건을 꺼내 물고 있었다. 그것은 넓은 가죽 목걸이였는데 개 목걸이 같지 않았다. 너무 크고 무거웠으며 금속 스파이크와 뒤집힌 말굽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가죽은 오래되어 해지고 곳곳에 마른 피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귀족은 그것을 보자 온몸이 떨리며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를 냈다. 그는 그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아직 쥐고 있던 민준의 버튼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화물 준비 완료. 전투는 자정에 시작된다. 새 멤버를 데려와라. 나는 귀족과 목걸이를 바라보며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 민주는 단순히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어두운 세계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가 가진 비밀과 이중생활, 그리고 귀족이 지닌 상처의 근원이 이 모든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 미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비밀을 쫓아 경기도 가평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마을의 공업단지로 향했다. 낡고 녹슨 철조망과 날카로운 가시철사가 둘러싼 오래된 창고가 우리의 목적지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귀족이 긴장하며 몸을 떨었고 그 긴 귀가 사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움직였다. 나는 검은 매트한 소재의 타이트한 점프수트에 무거운 군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단단히 묶었고 얼굴의 반은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창고 철문 옆에 허름한 틈새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안에서는 무거운 베이스 음악과 향기로운 담배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땀과 피가 섞인 냄새가 진동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잔혹한 싸움이 벌어지는 비밀 아지트였다. 강철 조명 아래 모인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조직원, 화려한 모피를 두른 여성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까지. 모두 하나같이 탐욕과 흥분이 가득한 눈빛으로 싸움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내 남편 민준이 있었다. 그가 입은 흰 셔츠는 단추가 반쯤 풀려 있었고 팔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다. 그의 손과 팔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한 손에는 마이크, 다른 한 손에는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권력과 잔혹함이 뒤섞인 사내로 변해 있었다. 그와 마주한 싸움터에는 커다란 황소가 있었다. 코에 고리가 박힌 그 동물은 분노에 차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황소와 맞서 싸울 상대는 거의 벌거벗은 젊은 남자였다. 가죽 슈팬츠 하나만 입은 채 나무 막대를 들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잔혹한 쇼였다. 관중들은 누가 더 오래 버틸지에 돈을 걸었고 그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민준 옆에는 어제 봤던 금발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빨간 가죽 코르셋과 굽 높은 부츠를 신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민준의 허벅지를 가볍게 톡톡 건드리며 명령을 내렸다. 민준은 머리를 숙이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성심을 드러내는 노예처럼 행동했다. 그 장면은 나를 질식시킬 만큼 역겹고도 매혹적이었다. 나는 숨죽인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아닌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귀족은 내 옆에서 낮게 울리며 그곳의 공기와 상황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귀족이 갑자기 돌진하며 창고벽에 녹슨 철판 하나를 발로 걷어차자 그 철판이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며 우리를 모두에게 드러냈다. 음악은 멈췄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했다. 나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하지만 나는 이미 그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귀족이 경이로운 속도로 울타리를 뛰어넘으며 민준을 향해 돌진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움직였고 황소도 불안해하며 땅을 내리쳤다. 혼돈이 시작되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주머니에서 스프레이를 꺼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이제 싸움은 막 시작된 것이다. 혼돈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귀족이 민준을 향해 달려들자 경호원들이 급히 움직였지만 그 힘과 민첩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뒷발이 한 남성의 가슴팍을 정확히 강타하며 그를 나무 울타리에 밀어붙였고 울타리는 부서지며 우르릉 소리를 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쇼의 일부일 뿐이라는 듯 함성을 질렀다. 나는 그 틈을 타서 황소가 갇힌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거대한 동물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싸움터의 한쪽 구석에 있는 철제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녹슨 장치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황소가 앞을 보자 커다란 몸을 내던지며 우리 쪽으로 돌진했다. 경호원들은 놀라 흩어졌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피를 두른 여성들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다. 금발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민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밀치며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화가 난 듯 그의 얼굴을 가방으로 때리고 혼란 속에 사라졌다.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 단둘이 남았다. 나와 귀족, 그리고 민준. 민준은 무릎을 꿇고 진흙투성이가 된 흰 셔츠와 함께 채찍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군화가 모래에 깊게 박히는 느낌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이제는 내가 위에 있었다. 그 상황이 뒤바뀐 순간이었다. 서연아, 이건 모두 비즈니스야. 우리 서로 타협할 수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그가 숨겨둔 두 번째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전화기는 내가 그동안 비밀스럽게 품고 있던 트로피였다. 비즈니스는 끝났어. 민준,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굽 높은 구두 굽으로 짓밟았다. 화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의 몸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귀족은 내 뒤에서 다가와 무거운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며 내 결정을 확인해 주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겁에 질려 경찰을 불렀던 것이다. 나는 귀족에게 속삭였다. 이제 떠나자. 우리는 급히 창고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특수부대가 정문을 급습하며 주최자와 손님들을 제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차에 올랐을 때 귀족은 조수석 문을 코로 밀며 나도 함께 간다는 듯 했다. 차는 급히 출발했고 뒤에는 불타는 창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길과 내 남편의 파괴된 삶이 남았다. 길 위에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며 내 심장 박동을 타악기처럼 울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싸울 거야.
그 밤의 충격적인 사건이 지나고 나서도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준이 그곳에서 보여준 모습, 그의 이중적인 삶과 내가 몰랐던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직면하면서도 귀족과 함께한 그 순간들이 내 안에 새롭게 솟아나는 힘과 결단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감추고 있던 어둠의 세계가 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왜 귀족이 내 편에 서 있는지, 그가 나를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 동물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에게도 과거가 있었고 민준과 맞닿아 있는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다. 민준과의 대화에서 그는 나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나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가 속삭인 비즈니스라는 단어는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의 이중생활과 거짓말에 지쳤고 그 무엇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끝내 인간적인 면모도 발견했다. 그런데 내가 더 두려웠던 것은 앞으로 닥칠 일들이었다. 민준은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 조직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나는 스스로를 준비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두려움과 불안이 쉬이 떠나지 않았다. 그 긴장감이 내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나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그 사이 나는 귀족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겼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확실함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이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은 라텍스 점프수트와 군화,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 빛나는 내 눈동자는 단단해져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귀족의 과거, 그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민준과 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질문들은 나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 같았다.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이 떠난 뒤 나는 집안에 홀로 남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던 중 그의 재킷이 걸려있던 벤치 위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포장지 하나와 그 옆에 놓인 작은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은 명백히 고급 여성 속옷 전문점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그 가게는 민준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던 도시, 강원도 속초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며 포장지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는 분홍빛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인 란젤이 한 벌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민준이 단지 금발 여자가 아닌 또 다른 비밀스러운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이중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다. 그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속초까지 가서 저런 물건들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걸 나에게 숨긴 걸까? 그날 밤, 나는 속옷과 립스틱 냄새가 가득한 그 포장지를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내 입술이 떨렸고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다. 그때 문득 주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내려갔고 그곳에서 귀족이 문을 열고 가방을 코로 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 장면은
내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다. 귀족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내 남편과 깊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가 찾던 물건은 오래된 버튼 휴대전화였고 그 안에는 민준과 금발 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기다리고 있어, 아빠. 내 고양이가 그리워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급 부츠를 신고 있는 여자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몸서리를 쳤다. 민준의 욕망과 비밀이 내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단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세계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에는 나조차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집 안을 헤매다 문득 귀족의 이상한 행동에 눈길이 갔다. 그는 나를 향해 다가와 낡은 가죽 목걸이를 내밀었다. 그 목걸이는 금속 스파이크와 뒤집힌 말굽 모양의 장식이 달린 보기만 해도 차가운 느낌을 주는 물건이었다. 손에 쥐자마자 오래된 피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순간 귀족의 눈빛이 변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소리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나는 그 목걸이가 귀족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과거가 민준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도. 목걸이에는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진동했다. 화면에는 화물 준비 완료. 전투는 자정에 시작된다. 새 멤버를 데려와라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문자는 우리를 향한 경고였다. 민준이 단순한 불륜남을 넘어 어둠의 조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나는 귀족과 함께 이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과거와 민준의 비밀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야만 했다. 며칠 후 나는 검은 점프수트와 군화를 신고 귀족과 함께 다시 그 어두운 장소로 향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창고는 여전히 음산했고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과 금발 여자가 주도하는 잔혹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그들은 권력과 쾌락, 그리고 폭력이 뒤섞인 무대 위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민준이 얼마나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어둠이 나뿐만 아니라 귀족까지도 얽매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의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귀족이 돌진해 창고 벽을 걷어차며 우리를 모두에게 드러내버렸다. 음악은 멈추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응시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떨리며 불렀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귀족과 나는 이 잔혹한 무대 위에 선 사냥꾼과 사냥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사였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질 운명은 무엇일까? 나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검은 라텍스 점프수트에 몸을 감싼 채 무거운 군화를 신고 귀족과 함께 어둠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우리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지고 심장은 광란의 박동을 울렸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생과 사가 걸린 전쟁이었다. 창고 안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채찍을 휘두르며 마이크를 통해 함성을 이끌어내고 금발 여자는 붉은 가죽 코르셋과 하이힐로 그를 부추겼다. 관중들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고 그들의 욕망은 폭발 직전이었다.
황소는 포효하며 싸움터를 휘저었고 젊은 사내는 나무 막대를 움켜쥔 채 죽음과 마주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넘어섰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분노와 결의, 그리고 귀족의 든든한 동맹이었다. 그의 무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힘이 솟구쳤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잔인한 쇼에 맞섰다. 귀족의 발굽이 경호원을 강타했고 나는 황소의 우리 문을 열었다. 혼돈은 극에 달했다. 관중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모피를 두른 여성들은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금발 여자는 민준을 밀쳐내고 도망쳤으며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포와 혼란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쏠렸고 나는 무대 위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분노와 절망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싸움의 주체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끝났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굽높은 군화 굽소리가 차가운 모래 위를 울렸다. 귀족은 내 뒤에서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비로소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세계를 바꿀 차례였다. 붉은 불길이 창고를 삼키며 하늘로 치솟았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고 수백 명의 관중들은 혼란에 휩싸여 도망쳤다. 나는 귀족과 함께 차에 올라타 숨을 고르며 멀어져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몸은 지치고 무거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흙과 피에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끝났어. 비즈니스는 끝났고 게임도 끝났어. 그 순간 내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두 번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브젝트 A, 객체 A, 위기. 정리 프로토콜 가동. 새로운 관리인 서연. 환영한다. 가족이 되었다. 지시를 기다려라. 나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민준이 단지 하나의 말썽꾸러기 남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이제껏 몰랐던 거대한 조직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움과 함께 깊이 새겨졌다. 귀족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울부짖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닌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머리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했다.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귀족과 함께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나갈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는 두렵지만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우리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